정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시스템들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 전소된 96개의 시스템 복구 작업은 약 4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 불편이 큰 상황,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언급하면서 현 사태를 비판했는데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큰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인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책임은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중화 조치가 기회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에 하겠다고 얘기했고 네. 화성 전기공장 화재 사고 난 이후에도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이게 늦춰졌는가? 예. 사태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여야.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국가의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서 아직까지 전체 정부의 전산망 시스템 중에서 9.58% 정도만, 정오 기준입니다. 10% 미만으로 복구된 상태라는 게 현 상황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 첫 시작이라서 평일이라서 많은 민원 이런 행정에도 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방송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잠시 패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 대변인 체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사실 국정감사 증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고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던 인물인데 오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조직 개편을 이루어졌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 번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되고 있었던 조직 개편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긴 했지만 이 최근 대통령 대변인실 또 부속실 등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이 참모진의 효율적 기능 분배를 위한 조치였다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중심으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나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인사라는 건 대통령 결정에 의해서 참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결정인 거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결정하면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김현지 비서관 문제를 굳이 끼워 넣어서 예.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정상적인 대통령실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기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회 운영에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인사를 통해서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좀 바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겠죠.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실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지금 진실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합의서가 없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또 사법부를 공격하는 야당, 국회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정무수석이 그것을 소위 말해서 설거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김남주 부속실장을 대변인 투톱 체제를 함으로써 대변인을 좀 강화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호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인데 왜 각 언론들이 저렇게 오늘 인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갔다. 이것을 따로 헤드라인으로 뽑았을까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때맞춰 이렇게 준비된 인사라도 바로 국감 바로 직전에 이것을 발표를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예. 국정감사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죠. 나오지 않기를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현지 뭐 저는 이 일면식이 없는 분입니다만은 청남시장에 이재명 시장이 재임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할 때 계속 따라다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보고 야 역시 세구나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한간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비위 이게 김현지 이제 제1부속실장으로 가는 분한테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안 터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만은 바로 그런 한간의 우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대로 담겨 있다. 하도 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살짝 옆으로 빼서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과 시중의 판단입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네, 김현지 비서관이 뭐 까마귀인지 까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인사나 조직 개편을 보니까요. 이게 탄핵 이후에 갑자기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비상체제로 움직이다가 좀 정상화시켰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예. 인사수석 밑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비서관을 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했거든요. 균형인사비서관은 이제 여성계 발탁을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수석 산하의 이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옮겼다. 이게 이제는 비서실장 중심으로 해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다. 거기에 김남준 제1부서실장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현지 비서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압니다만 예. 정치 영역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총무적 역할만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나름 보증하겠습니다. 네. 예. 박지영 의원이 방송 중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관련해서 보직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게 김 비서관의 본인 입장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뭐 뉴스가 더 나온다면 또 추가로 방송 후반부에 맞수 토론에서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전산망 먹통 금요일 저녁에 불이 났고요. 주말 내내 차질이 있었는데 사실 주말이어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습니다. 오늘 평일이라 많은 국민,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곳곳에서 겪었다. 그만큼 우리가 와 이렇게 전산에 의존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상황인데요. 박지영 의원님, 일단 물론 뭐 IT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예. 행정적으로 봤을 때 복구가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 왜냐면 기계적으로 복구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뭐 제가 이 데이터 이런 쪽은 무지합니다만 예. 행정은 좀 압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현 정부에서도 관리 소홀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 윤석열 정부 때에도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중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한 15년 전부터 관행처럼 외주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 가지고 국가 공공의 영역들도 외주화하면서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데 보면요. 1년에 뭐 한 10번 정도 일을 할까 말까 한 사람들도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정부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정부에서부터 없애버렸던 거죠.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저희가 어릴 때 소사 아저씨라고 들어보셨죠? 예. 학교마다 이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그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정부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 효율성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김동훈 의원님, 이게 배터리가 뭐 스파크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비가 될 줄 없나 이렇게 대비가 없었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곳에서 화재가 났어도 이게 국가 전산망, 국가 정보자원 몽땅 이게 불통이 된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380개의 배터리가 제7 전산원인가요? 그거와 메인 서버하고 거리가 불과 60cm라는 거 아닙니까? 예. 60cm는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렇게 가깝게 둬서 결국에는 그 위험성을 간파를 하고 이동 작업 중에 불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이전 정부 탓이다라고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전 정부에서도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당했겠죠. 그런 면에서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죠. 예.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징후가 있다. 그게 약 300개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오늘 이 우리 지금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전 정부 잘못이 없다라는 것도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고요. 바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투입이 되는 그런 거였으면 지금 사고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더욱더 참 눈살을 찌푸리는 게 바로 지금 현 정부의 몇몇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분명히 윤석열 정부 책임이 일정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쎄요.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기 대선을 통해서 권력과 책임을 모두 다 이 한쪽에 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책임 소재에서 이전 정부 탓을 하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그런 그 비라든가 대형 재난 다 이전 정부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건 적절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도요. 어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 정부에서 있었던 대규모 참사 등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이번 대국민 사과가 처음이다 이렇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국가적인 셧다운 사태인데 예. 이런 정도의 이 사회적 재난이 없었죠. 뭐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현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저 말씀 어디에 전 정부 탓이 있습니까? 현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화무 장관 역시 현장에서 똑같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죠. 근데 그 원인은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이 왜 초래됐는지, 그래서 뭘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밝혀져야 됩니다. 2022년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지금 상황과 똑같이 리튬 배터리 화재였습니다. 예. 그래서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서버가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미 3년의 시간이 경과된 겁니다. 2023년에 정부 전산망은 라우터 불량,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 오류였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필요했다는 문제제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문제제기가 됐으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리튬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단계적인 조치 중에 2022년도에 개시돼야 됐을 조치가 이제야 취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산 문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예산이 삭감됐고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어떤 대책에 대해서 미비했던 거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게 전 정부 탓이냐 이 정부 탓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시는 국가 전산망 관리에 있어서
이런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정부로서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일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도 꼬집었는데요. 그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이 윤석열 정부 때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때도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실 거라 보고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여기서 정부는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예. 행정정보 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시스템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등급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그런데 지금 보면 3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볼 때 윤석열 정부 탓이다 아니면 이재명 정부 탓이다 제가 볼 때 이거는 큰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는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은 예산도 그리고 수많은 부처의 장들을 탄핵까지 시키면서 본인들 일방 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어떤 위인설법, 방탄 입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법안을 냈으면 좋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는 좀 여쭙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금요일 밤에 언제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고 그 당시에 어떤 지시사항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엊그저께 김민석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사실상의 어떤 복습이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는 김민석 총리가 엊그저께 한 얘기와 진배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뭐 지금 금요일 밤에 행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유행 갔다 오셔가지고 예. 아직 보고도 제대로 못 받았을 상황인데 그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요. 예. 참고로 대통령실은 이제 밤새 대책과 지시를 했다라고. 네, 밤새 대책 지시를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기용 대변인 말씀 좀 반론을 제기하자면 예. 야당이던 시절에 이재명 대표 왜 예산 편성 안 했어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 운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거 야당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가 이러이러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중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게라고 국회 의견을 내야지 야당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라든가 데이터 시스템에 야당이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할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접근법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그다음에 정치권의 태도가 전 정부와 다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와 장관이 했던 뻔뻔한 태도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이 보이는 겸손하고 사과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태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그 대표처럼 갑자기 뭐 사법개혁, 사법독주, 입법독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국회와 민주당을 보고 그런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법독주와 입법독주를 한 적이 없어요. 입법 영역은 국회의 영역이고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관세협정이라든가 유엔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이 정쟁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지금 야당이 이걸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민주당에서도 총체적으로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정치의 영역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과잉 정쟁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볼상사납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여야 정쟁으로 가면 사실은 지금 야당도 이룰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곧 보여드릴 텐데 2022년 카카오톡 목동 사태 때 판교 데이터 센터가 화제였죠. 당시에 지금 상황과 많이 닮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거든요. 김기용님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이재명 정부가 짰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AI 강국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GPU, AI 반도체를 많이 산다.
그리고 생성형 대형 언어 모델을 지원한다. 이렇게 성장 위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데이터잖아요. 그렇다면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보안에 취약하지 않게끔 하고 화재에 취약하지 않게끔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보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뭔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10월 그러니까 카카오톡 먹통 사태 그 직후에 그럼 정부는 괜찮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가 많았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강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라고 정확히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2-3시간 이번에도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바로 정상 복구가 돼야 된단 말인데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토요일 날 밤이 지새우면은 이제 안정화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바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지금 오후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100여 개에 대한 그 전산 시스템이 4주 정도 지나야 초기 복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4주 동안에 그야말로 3대 강국, 5대 강국을 일컫는 IT 대국 대한민국이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이 상황만 보더라도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꼭 누구를 처벌하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선 정상화 후 책임 소재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책임 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 외에 이런 얘기가 그대로 지금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든 권한은 상황과 책임이 따릅니다라고 바로 2년 전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일하라고 주는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은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바로 전 정부 탓을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2년 전 대형 재난 사고 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 정상화를 위해서 당연히 여야가 이 힘을 맞대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대원칙이되 예. 이제 없는 얘기를 써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 합니다. 그대로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실천하시면 됩니다. 예. 정상화가 한 다음에 책임 소재를 그게 장관이 됐든 특정 행안부 장관이 됐든 다른 분이 있던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지어야만 재발 방지가 효과적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상황에서는 글쎄요 여야가 책임 소재보다도 4주 지금 바로 또 추석 연휴로 국민들 대이동이 있는 상황인데 뭐 우체국 등을 비롯해서 지금 이 인출이 안 된다고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속히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여야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사실 정쟁을 했다가는 국민들이 워낙 예를 들어 지금 항공기를 탑승하려고 해도 전자신분증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물을 지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주로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지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윤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이재명 당시 대표는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한 거니까 또 그건 반론이 민주당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하나 더 짚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가정보관리원 사태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연관짓는 주장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단체 관광객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무비자로요. 대규모 무비자 입국 방침에 우려가 표시된다라고 하면서 이거 보류해야 한다라고 어제 올렸고요. 법무부가 지금 화재가 나서 지장이 있는 전산망과 입국 관련은 분리가 되어 있다.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거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기가 찬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나경원 의원님 시간 많으시면은 명동에 혐한 시위하는 데나
대림동에 혐한 시위하는데 직접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거 말리는 일을 하시는 게 중진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지금 뭐 전한길 씨라든가 극우적인 흐름을 보이는 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과 이 일부 이제 시민들이 혐한 시위합니다만은 정치권이 이런 거 말려야 됩니다.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5선까지 하신 중진 정치인이 이런 참 메시지를 낸다는 걸 보고 우리 정치가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 참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저는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도 놀라실 내용이 있는데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4년 6월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고 93%가 중국인입니다. 이 사람들 무비자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출입국 심사 때는 통과된 분들인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어디에서 체류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신원과 동선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본, 초본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거기 무비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반응이 나서 불법 체류자가 10,000명 이상 되고 거기에 93%가 중국인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하자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30일간의 체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어기고 여기에서 불법으로 체류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체류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뭐 극우적인 사고다. 그리고 중국인을 혐한한 거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로 무비자 입국을 중국인들한테 허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까? 왜 꼭 중국을 찍으면서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는 10,000명이 넘는데 93%가 중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를 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정 운영은요,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특정 국가를 찍어가지고 외교적 갈등을 양상시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면서 하는 게 국정 운영이에요. 예. 이거는 무조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경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민수 최고위원도 이런 발언을 했는데 듣고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합니다. 예, 발언이 많은데 사실은 특정 국가 시민들에 대한 혐오 발언성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제에도 중국인이 방어한 거다라는 허위 뉴스까지 퍼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거에 좀 부채질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긴 하거든요. 네, 중국인이 방화를 했다라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이른바 가짜 뉴스 범주에 포함이 될 정도로 지금에서는 허무맹랑한 그런 가짜 뉴스로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그 혐한 감정뿐만이 아니라 혐 중국 감정, 한국의 어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그런 게 있어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과 중국은 경제 쪽으로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이른바 순망치안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입술이 이 상처가 나면 바로 이 치아에까지 문제가 있는 게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인의 소행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소수의 일각에서 주장은 한국과 중국을 이 사이를 벌림으로써
그들의 이해관계를 최고적으로 달성을 하려는 그런 그 불순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혹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지금 저 얘기는 글쎄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표현 자체가 센 표현이 들어있죠.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있는데 바로 더 센 표현 그리고 더 센 상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이런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대주주보다는 일반 주주를 더 옹호를 한다든가 그리고 벌어지지도 않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대비 차원의 이런 그 상법이 필요하고 법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그걸로 이해를 하면은 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글쎄요 크게 어떤 그 정쟁 또 논란 이거에서 우리가 소모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백당 앵커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조기현 위원 여쭙고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중국 관련된 발언을 하고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누가 봐도 혐오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범죄를 얘기하고요. 마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이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발언 하나로 끝나냐. 최근에 이 국민의힘 장애 집회 가보십시오. 반중을 외치는 분들, 혐오 정서를 유포하는 분들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서 분리됐지만 그중 일부가 또 어제 장애 집회에 합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 정부를 비판할 때 늘상 갖다 붙이는 게 친중 정권이다. 그래서 뭐 중국에 동화돼서 미국에는 반미하고 친중 정권이고 이런 비판을 하면서 이런 혐오 발언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어떤 국익이라든가 국민적 우려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지지자들의 어떤 자극적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이해를 얻겠다는 이 계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번에 화재가 중국인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생기길 바라는 이유의 어떤 부추기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고 나서서 말려도 부족할 판에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런 혐오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10초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행사에 제가 처음부터까지 줄차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이 주최한 그런 행사에서는 중국을 혐오하는 그런 그 구호나 피켓 시위는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뭐 참가자 일부가 뭐 그런 깃발을 들은 것은 확인이 됐지만요. 알겠습니다. 관광업계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면세점 업계나 또 길거리 소상공인까지 모두 기대하고 있던 무비자 입국이라서 그분들이 또 보기에는 상당히 국민의힘 발언이 속상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